그날 밤 잠든 손주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름, 가을, 겨울, 봄 순서대로. 할머니 사진 밑에 7살 아이가 왜 이런 암호 같은 말을 잠꼬대로 중얼거리는 걸까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사위가 제 딸의 남편이 무언가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제 손주를 이용해 감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진실을 마주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가 손주를 지키기 위해 사위와 맞서 싸운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원하지 않는 진실을 드러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이름은 한정숙입니다. 올해 63입니다. 30년 동안 시장 한편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어요. 떡볶이 끓이고 김밥 말고 튀김 튀기면서 딸 하나 키웠습니다. 그게 제 전부였어요. 남편은 제가 35대 교통사고로 먼저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혼자였어요. 여진이를 대학까지 보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1시에 가게 문을 닫았어요. 손님이 주문한 떡볶이 한 그릇이 딸의 등록금이었고 김밥 한 줄 한 줄이 딸의 미래였습니다. 여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요. 은행에 취직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 딸이 드디어 저처럼 힘든 삶을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3년 전 여진이가 박민혁이라는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잘생기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동산 펀드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제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장모님, 제가 여진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딸이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소원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은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고 신혼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평생 벌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1년 후 손주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제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세상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어요. 저는 가게 일이 바빠 자주 찾아가지 못했지만 명절이면 딸네 집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때마다 사위는 저를 극진히 대했어요. 선물도 주고 용돈도 챙겨주고요. 완벽한 사위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여진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준이 어린이집이 독감 때문에 일주일간 문을 닫는데 우리 부부가 출장이 겹쳤어. 일주일만 와줄 수 있어? 딸의 목소리가 너무 다급해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0년을 운영하던 가게 문을 처음으로 일주일이나 닫고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요. 딸네 아파트 앞에 섰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높은 담장, 경비실, CCTV가 즐비한 정문. 경비원이 제 신분을 확인하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귀가 먹먹했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여진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딸이 반갑게 안기는데 그 품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집안은 정말 넓었습니다. 제가 사는 빌라 3칸은 좋게 들어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온도가 낮은 게 아니라 사람 사는 온기가 없었어요. 장모님, 오셨습니까?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위 민혁이가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에 완벽하게 빗어 넘긴 머리. 하지만 그의 눈은 저를 보지 않았어요. 제 어깨 너머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온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시장에서 가져온 참기름이랑 고춧가루야. 우리 민준이 먹일 거. 그런데 민혁이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장모님, 괜히 무거운 거 들고 오셨네요. 저희는 다 있으니까 다음부턴 그냥 오세요. 말은 공손했지만 표정은 차갑더군요. 제 정성이 필요 없다는 듯한 그 태도에 가슴이 싸했습니다. 엄마, 재준 씨가 요즘 큰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이해해줘. 여진이가 사위를 감싸는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7살 손주가 제 품에 와락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이 따뜻한 체온만이 이 집에서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짐을 풀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온갖 수입 식품들로 가득했지만 정작 장봐온 신선한 재료는 없더군요. 저는 가져온 재료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거실을 보니 민혁이가 여진이에게 뭐라고 말하는 게 보였어요. 여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제 쪽으로 왔어요. 엄마, 재준 씨가 오늘 저녁은 혼자 먹을 거래. 회사 일이 있대. 우리끼리 먹자.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저와 여진이, 민준이 셋이서만 했어요. 제가 끓인 된장찌개와 나물을 먹으면서 민준이는 맛있다고 연신 외쳤지만 여진이는 숟가락을 몇 번 드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여진이가 그릇을 건네주다 소매가 거쳤어요.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딸의 손목에 희미한 멍자국이 있었거든요. 여진아, 손목이 왜 그래?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딸은 화들짝 놀라며 소매를 내렸어요. 아, 이거? 어제 짐 옮기다가 문짝에 부딪혔어. 괜찮아. 하지만 그건 부딪힌 멍이 아니었어요. 30년 넘게 주방 일을 하면서 온갖 상처를 다 입어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 세게 잡은 손목의 멍이었어요.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준이 방에 함께 누웠어요.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줘. 아이의 청의 호랑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이가 잠들 무렵 복도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민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억눌린, 하지만 분명히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왜 제대로 확인을 안 했어? 이번 주까지라니까. 그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감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당신 가족까지 책임 못 져. 협박 같은 말이 들려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민혁이의 인기척이 가까워지더니 민준이 방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가 거실로 가는 발소리가 들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딸의 손목, 사위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방금 들은 협박 같은 통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이는 일찍 출근했어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여진이는 그런 남편을 형광까지 배웅하며 애써 밝게 웃었지만 그 웃음이 너무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엄마, 커피 드릴까? 여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여진아, 너 요즘 힘든 일 있니? 제 물음에 딸이 잠깐 굳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엄마. 다 잘 되고 있어. 하지만 딸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민준이와 놀아주다 문득 거실 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제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몇 년 전 환갑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내 사진을 이렇게 좋은 자리에 걸어뒀구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진이 너무 정확히, 너무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우리 숨바꼭질할까? 민준이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좋지. 우리 민준이가 숨어봐. 아이가 까르륵 웃으며 방으로 뛰어갔어요. 숨바꼭질을 하다 민준이를 찾았을 때 아이가 불쑥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그랬어. 할머니 사진은 꼭 저기 있어야 한대.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된대. 왜?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몰라. 아빠가 중요한 거래. 그러면서 비밀이래.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제 사진의 위치가 중요한 걸까요? 왜 그게 비밀이어야 할까요? 그날 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를 재우고 함께 누워 있는데 아이가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또렷해졌어요. 여름, 가을, 겨울, 봄, 아이의 입에서 계절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순서대로 할머니 사진 밑에 순서대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아이는 잠결에 뭔가를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여름, 가을, 겨울, 봄,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왜 제 사진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거실은 고요했어요. 제 사진이 걸린 벽 앞에 섰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액자가 벽에 나사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보통은 고리로 거는데 이건 완전히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는 뜻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진 아래쪽 벽을 손으로 쓸어봤습니다. 다른 곡과 촉감이 미세하게 달랐어요. 마치 이음새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조사할 수는 없었어요. 들킬 위험이 너무 컸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민준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기회가 왔어요. 여진이가 민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민혁이는 당연히 회사에 있었고요. 집에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행주를 들고 거실로 갔어요. 청소하는 척하면서 사진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사진에 물을 뿌렸어요. 닦는다는 핑계로 사진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벽지를 유심히 보니 정말로 희미한 선이 있었어요. 사각형 모양의 선이었습니다. 약 40cm 정도 되는 사각형이었어요. 이건 문입니다. 벽 속에 숨겨진 문이에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여는 걸까요? 민준이가 말한 여름, 가을, 겨울, 봄이 암호일까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급히 행주를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여진이와 민준이가 돌아온 겁니다. 엄마, 뭐해? 청소 좀 하고 있었어. 제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민혁이의 행동, 여진이의 반응, 그리고 민준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요. 어느 날 오후, 민준이와 그림을 그리다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퀴즈 낼게. 1년의 계절이 몇 개야? 4개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이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우와, 우리 민준이 똑똑하네.
그럼 할머니가 태어난 계절은 언제일까? 봄이요. 3월이잖아요. 맞아. 그럼 엄마는? 여름이요. 7월. 아빠는? 겨울이요. 12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가을이요. 9월. 여름, 가을, 겨울, 봄, 엄마, 민준이, 아빠, 할머니. 그게 순서였습니다. 생일 순서였어요. 민혁이는 가족의 생일을 암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7살 아이에게 주입시켜 놓은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너무나 교묘하고 너무나 악랄한 방법이었어요. 누가 7살 아이가 중요한 암호를 알고 있으리라 의심하겠습니까? 그날 밤 민혁이가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렸습니다. 여진이가 황급히 남편을 부축했고요. 저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하는 척하며 지켜봤습니다. 민혁이는 저를 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장모님, 언제까지 계실 생각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 노골적인 불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 어린이집 다시 열리면 가려고. 며칠 안 남았어.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바빠서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진이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이틀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여진이와 민준이가 마트에 간 사이 민혁이는 서재에서 중요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거실 벽 앞에 섰어요. 사진 아래 벽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눌러봤어요. 오른쪽 아래 모서리를 누르자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벽의 일부가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비밀 공간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벽을 당겼습니다. 안에는 금속으로 된 금고 문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키패드가 달려 있었어요. 내 자리 숫자를 입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0-7-0-9-1-2-0-3 여진이 생일 7월, 민준이 생일 9월, 민혁이 생일 12월, 제 생일 3월. 띠리리릭.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엄청난 양의 서류와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수천만 원은 좋게 되어 보이는 현금 다발 그리고 수많은 계약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서류를 보니 부동산 투자 관련 문서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같은 부동산에 대해 여러 명에게 서로 다른 수익률을 약속한 계약서들이 있었어요. 이건 사기였습니다. 명백한 금융 사기였어요. 그때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금고를 닫고 벽을 원위치시켰어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움직인 탓에 탁자 위 화분이 넘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혁이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저는 화분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게 됐네. 청소하다가 실수로. 민혁이는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벽은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장모님, 조심하세요. 여기 물건들이 다 비싼 겁니다. 그의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혁이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진 씨, 내가 다음 주에 싱가포르로 출장 가는데 같이 가는 게 어때? 민준이도 데리고. 거기서 한 달 정도 지내면서 휴가도 겸하고. 여진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좋지. 민준아, 우리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거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라 도주였어요. 금고에서 본 서류들, 그가 준비하고 있는 해외 이탈이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사흘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진이를 불렀습니다. 여진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딸은 피곤한 표정으로 제 방으로 왔어요. 뭐야, 엄마?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진아, 너 지금 행복하니? 딸의 얼굴이 굳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당연히 행복하지. 손목의 멍은 어디서 난 거야? 민혁이가 그런 거 맞지? 여진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부딪혔다니까. 그리고 민혁이가 하는 일, 정말 제대로 된 거 맞니? 제 질문에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 사람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 여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민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장모님, 제가 듣고 싶지 않은 대화를 하고 계시네요. 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민혁 씨,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나는 알아요. 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안다는 겁니까? 그가 비웃었어요. 늙으신 분이 망상이 심하신 것 같은데. 내일 당장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벽 속 금고, 거기 있는 서류들, 그리고 당신이 다음 주에 가려는 싱가포르. 그게 여행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민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여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미쳤어? 남의 집 금고를 뒤져? 얼마나 창피한 거야. 딸이 울먹였어요. 저는 딸을 붙잡았습니다. 여진아, 엄마 말 들어봐. 민혁 씨는 사기꾼이야. 수십 명한테 똑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했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려는 거야. 닥치세요. 민혁이가 소리쳤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저는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시장에서 떡볶이나 팔던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그 말에 여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만해, 제발.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여진아, 너도 알고 있잖아. 이 남자가 뭘 하고 있는지. 손목의 멍, 매일 밤 악몽, 너무 과한 사치. 다 이상했잖아. 여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집을 나가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민혁이는 도주할 거고 딸과 손주는 범죄자의 가족이 될 겁니다.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청입니다. 저는 한정숙이라고 합니다. 제 사위가 수백억 원대 부동산 사기를 저지르고 있어요. 다음 주에 해외로 도주하려고 합니다. 제 신고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1시간 후 형사 2명이 아파트로 왔어요. 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금고의 위치, 암호, 그리고 제가 본 서류들까지. 형사들은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장을 들고 온 형사들이 민혁이를 체포했어요. 금고가 열렸고 안에서 수십억 원의 현금과 범죄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혁이는 끝까지 저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여진이는 그 광경을 보며 주저앉아 울었어요.
딸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딸을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해, 여진아. 하지만 엄마는 이렇게라도 해야 했어. 그날부터 우리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혁이의 모든 재산은 동결되었고 우리는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났어요. 여진이는 직장도 잃었습니다. 범죄자의 아내라는 낙인이 찍혔거든요. 우리는 제 좁은 빌라로 들어왔습니다. 방 2칸에 부엌 하나. 하지만 따뜻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진이는 밤마다 울었고 민준이는 아빠를 찾았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밥을 차리고 손주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우리는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여진이는 작은 회사의 경리로 취직했고 저는 다시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민준이는 동네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놀렸지만 민준이는 씩씩하게 견뎌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행복합니다. 진짜로요. 어제 저녁 셋이서 제가 만든 떡볶이를 먹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여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괜찮아. 가진 건 적지만 서로가 있잖아.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고급 아파트에서 보던 석양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민혁이는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는데 앞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 푼씩 갚아나갈 겁니다. 떳떳하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손주의 잠꼬대 한마디가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일이 때로는 가족이 원하지 않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프고 힘들어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상한 징후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가족이 힘들어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면 용기를 내세요. 때로는 외면하는 게 더 쉽습니다. 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용기를 내는 게 낫습니다. 저는 딸에게 완벽한 삶을 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직한 삶을 물려줬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가게를 열고 손님들에게 떡볶이를 팔고 저녁에는 손주와 딸과 함께 밥을 먹을 겁니다. 그게 제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진짜 행복은 크고 화려한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요. 손주의 잠꼬대가 저를 변화시켰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신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힘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딸이 일시적으로 저를 원망했을 때도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금 여진이는 제 손을 잡고 말합니다. 엄마가 제일 용감한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여러분,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을 안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때로는 잠꼬대 속에도, 침묵 속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라도 드렸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평범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도 제 작은 분식집에는 따뜻한 불이 켜질 겁니다. 손님들이 와서 떡볶이를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여진이와 민준이가 와서 함께 저녁을 먹을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바로 서로에 대한 진짜 신뢰와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용기는 큰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걸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